네, 핵심 경제 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풀어보는 경제 언박싱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가장 핫한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경제 기자가 준비해 있습니다. 네, 어제는 재벌집 막내 아들 모티브가 된 현대차 그룹을 한번 조명해 봤는데요. 약간 이견으로 오늘은 처리.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오늘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히스토리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과거에 있었던 좀 굵직굵직했던 경제 사건들을 총정리해 왔다고 합니다. 오늘은 서영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자,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은 삼성그룹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삼성그룹의 시작 이병철 회장 이야기부터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예, 맞습니다. 오늘 그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네. 삼성의 탄생과 승계 히스토리를 제가 좀 역사 선생님의 마음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예. 그 현재 그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삼성가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전자 아, 이 지배구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그냥 그 정도. 예. 어렴풋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네. 그 복잡한 거를 제가 말로 이렇게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굉장히 심플화했습니다. 그 지배 구조를. 그냥 일단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삼성가가 있고 삼성물산이 있고 삼성생명이 있고 삼성전자가 있다. 딱 이렇게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네. 세세한 숫자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전반부에는 그 삼성가, 물산, 생명전자 이 그룹의 어떤 지배 구조에 어떻게 형성됐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 삼성가에서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어지어 오는 이 거버넌스 승계를 그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병철 회장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질문하셨는데 일단은 삼성전자를 이제 삼성그룹을 만든 이병철 1대 회장은 1910년에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태어났죠. 예, 분홍의 아들로 막내 아들로 유복하게 자랐어요. 네.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산수에 또 셈에 뛰어난 자질을 보였다고 과거 기록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이병철 회장의 캐릭터가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의 그 진양철 회장과는 약간 좀 다른데 그분 약간 좀 격정적이고 좀 괴팍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도 셈에 좀 뛰어나고 좀 냉철한 그런 합리주의자적 그런 성격을 좀 갖고 계셨어요. 네. 신상필벌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능력주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장남인 이맹희 전 CJ그룹 명예회장은 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감정의 흔들림이 없이 저렇게 냉철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느꼈다고 아들조차도 예, 그런 스타일이셨습니다. 근데 또 이런 이병철 회장도 어릴 때는 젊은 시절에는 좀 풍류라고 할까요? 예, 뭐 그런 걸 좀 즐기셨다고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26, 7 때 그 아이들을 보고 좀 마음을 접었다고 합니다. 자서전을 이렇게 보니까 네. 그날도 이제 노름을 하다가 도박을 하다가 뭐 노름이나 아니면 뭐 술이나 뭐 요정도 가서 이제 뭐 그 당시에 뭐 그런 게 있었겠죠. 뭐 기생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이렇게 노름을 하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이게 잠든 애들을 보니까 좀 악몽에서 깨어난 듯한 심정이었다. 예, 뭐 그렇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마음을 잡은 거죠. 원래 이제 후에 이야기한 걸 보면은 젊은 날에는 뭐 부잣집에 태어났으니까 유산도 많고 하니까 그냥 뭐 좀 놀면서 인생을 보내려고 했는데 사업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왕 사업을 하게 된 거 좀 철저하게 좀 하자고 이렇게 마음 먹고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럼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예. 이제 마음을 딱 먹고 예. 이제 노름을 이제 뭐 풍류를 즐기던 예. 그 마음을 딱 예. 끊고 시작을 했는데 첫 사업부터 성공을 했을까요? 네, 이게 첫 사업을 이제 27, 26 이때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딱 사업을 하자 하고 아버지로부터 좀 지원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마산에서 이제 사업을 벌려요. 처음엔 정미소를 하는데 이런 히스토리 좀 워낙 유명한데 정미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트럭 운수회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미소를 하다 보니까 운수업이 좀 필요하겠네 하고 트럭 운수회사를 하는데 당시만 해도 트럭이라는 게 그때 트럭을 한 20, 30대를 불렸다 하는데 트럭 하면은 거의 뭐 비행기 보드 탈 만한 그런 거잖아요. 일제강점기 때니까. 그걸 가질 수가 예. 엄청난 어려웠어요. 그런 규모의 그래도 회사였던 거예요. 나름대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또 이제 토지 사업도 많이 하고 뭐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일 전쟁이 벌어져요. 네. 중일 전쟁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요새도 유동성 리스크 하는데 이때도 유동성으로 이제 중일 전쟁이 벌어지니까 그렇지. 은행들이 다 대출을 회수하려고 그러고 예.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땡겨가지고 토지를 샀었는데 여기서 이제 은행
다 회수를 하다 보니까 다 사업을 다 접게 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마산에서는 뭐 마산에 있는 모든 요정의 모든 기생을 다 모아가지고 술을 마실 정도다 뭐 이런 썰도 있는데, 근데 그게 다 한순간에 다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사업은 성공하는데 그다음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또 시도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대구에서 이제 삼성 상회라고 이제 무역 회사를 만듭니다. 그렇죠. 첫 번째 사업을 망하고 중국을 여행하다 보니까 아, 무역이 좀 필요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과랑 뭐 청과물, 뭐 건어물 이런 것들을 이제 무역을 하는데 네. 만주로 이렇게 파는 어떤 수출하는 그런 무역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양조장도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양조 사업도 좀 잘 됐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분단이 됐잖아요. 네. 당시 또 시대적 배경이. 한국 경제. 그러니까 만주로 이제 수출을 했는데 이제 수출 못 하잖아요 대구에서. 예. 그러니까 이 사업도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삼성 상회도. 음. 네, 삼성 상회도 이제 망했다기보다는 이제 좀 전략을 좀 바꾸게 되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서울로 올라가서 삼성 상회를 한 경험을 살려서 삼성물산 공사라고 또 만듭니다. 삼성물산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삼성물산 공사라고 이렇게 설립이 되는데 이 공사는 이제 중국어로 꽁스에서 회사란 뜻인데 그렇죠. 당시에 홍콩이나 싱가포르, 마카오에 있는 화상들이랑 화교들이랑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삼성물산 공사라고 이렇게 이름 짓고 그렇게 이제 서울에서 무역업체를 이렇게 경영을 하게 돼요. 근데 역시 성공을 합니다. 성공하고 하지만 또 한국 전쟁이 또 벌어지잖아요. 공중분해가 되죠. 서울에서 했던 사업이. 예. 그러면서 이제 부산으로 이제 피난을 가는데 네. 임시 수도가 부산이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또 51년도에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어져 와서 현재 삼성그룹의 지주사격인 삼성물산이 되는 거예요. 예. 역시 뭐그 정미소 시작해서 이제 예. 결국은 무역업으로 이제 좀 예. 일으키기 시작했던 예. 1단계가 이제 그건데 뭐 삼성그룹 지배구조 역사에서 보면 삼성물산이면 일단 가장 처음으로 지주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51년에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삼성물산이 단기간에 무역업계 선두로 이게 뛰어오르는데 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무역업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 50년대 이제 물자가 없잖아요.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을 생산을 못 하니까 네. 그러니까 수출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렇죠. 당시만 해도 무역이 굉장히 중요했고 삼성물산이 이제 부산에서 시작했다가 주식회사가 다시 전쟁 끝나고 다시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여기 중구에 제가 가깝잖아요. 중구 을지로 1가에 다시 자리 잡고 네. 하는데 이제 농수산물, 광산물 수출하고 뭐 다양한 생필품들 수입하고 뭐 이러한 비즈니스를 해요. 여기서 크게 성장하면서 57년도 기준으로 삼성물산 수출입이 우리나라 연간 교역량의 4%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한 기업으로 무역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요. 네. 그러면서 모기업으로서 여러 계열사들도 많이 거느리게 됩니다. 네. 예. 대표적으로 어떤 계열사를 거느렸나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금융업에도 진출하면서 조흥은행이나 흥업은행 이런 것들도 인수를 했는데 네. 여기서 저희가 아까 삼성과 삼성물산, 삼성생명 말씀드렸잖아요. 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이렇게 가지게 된 네. 그런 스토리를 보면요. 63년도에 동방생명이라고 있었어요. 동방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 동방생명 사장이 타계를 하면서 동방생명 임원이 이병철 회장을 찾아옵니다. 하면서 현 상태로는 동방생명이 파산을 하게 된다. 예, 회사도 어려워지고 고객들 다 어려워진다. 인수를 해달라. 해가지고 이병철 회장이 생각하다가 그래 하면서 주식을 전부 매입을 해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건 뭐 사이드로 얘기 드리자면 현재 신세계백화점 전신 동아백화점도 그 당시에 이렇게 인수가 되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인수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삼성과 삼성물산, 삼성생명까지 이제는 대충 히스토리가 완성이 되죠.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동방생명 후신 삼성생명이 현재 삼성전자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현재 삼성물산이 현재 삼성생명 지분 한 19% 갖고 있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한 8.5%를 갖고 있게 되고요. 그렇군요. 지배 구조상으로 보면 지금 말씀했다시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배 구조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삼성생명법이라는 게 발효될 정도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삼성생명은 그러면 언제부터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게 됐나요? 예. 저희 지금 설명을 드린 게 삼성과 삼성물산, 삼성생명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국민 기업이라고 평가받고 또 투자자들도 아주 선호하는 기업 삼성전자잖아요. 예.
이 삼성전자를 탄생시킨 거는 이제 60년대 후반이에요. 네. 60년대 후반에 삼성물산의 이병철 회장이 이제 개발부를 설립하고 전자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라 네. 지시를 해요. 네. 이거는 이제 그 드라마를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좀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신규 투자를 검토하게 하고 검토를 몇 개를 하다가 이제 일본 아사히 신문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네. 전자 산업을 진출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네. 삼성전자의 어떤 탄생 배경에는 좀 저항이 많았어요. 전자업계들은 이제 저항을 하죠. 삼성이 전자까지 하려고 그러냐 저항하고 또 정치권이나 언론도 이제 비판을 많이 하고 하는데 네. 이제 당시에 이제 이병철 회장이 박정희 정권을 설득을 하게 되죠. 이걸 또 수출만 하겠다. 국내 시장 말고 전자제품 만들어서 부품 만들어서 수출만 하겠다 하고 박정희 정권도 당시에 이제 수출 전략 산업으로 전자를 한번 키워볼만 하니까 또 허가를 해주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허가를 하면서 이제 시총 1위이자 이제 국민기업인 삼성그룹에서 또 전자 계열사 뭐 삼성 SDI 디스플레이, 삼성 전기들을 이제 거느린 전자 계열사 지주사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 이렇게 탄생을 합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일본이랑 기술이 없으니까 일본이랑 합작을 해요. 일본 산요전기랑 NEC랑 이렇게 합작을 하면서 예. 그러면서 삼성산요가 그 삼성산요가 삼성전기가 되고요. 삼성 NEC가 이제 나중에 삼성 SDI가 되고 네. 뭐 이런 식인데 네. 아무튼 이 삼성전자를 그럼 삼성생명이 어떻게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게 됐느냐 네. 거기를 설명을 안 들었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설립되던 이제 첫 해가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1억 5천만 원을 이제 증자를 하고 그다음 72년도에도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한 1억 3,770만 원을 증자했다고 네. 옛날 기록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때 이 시절에 삼성생명 전신인 동방생명이 한 10% 안팎의 출자를 한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제 뭐 여기서 국회도서관도 가보고 하면서 과거 기사도 다 뒤져보고 하면서 이 기록을 좀 숫자를 정확하게 좀 찾으려고 그랬는데 네. 정확한 기록이 좀 없더라고요. 뭐 제 능력이 부족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초대 주주였다는 거는 네. 분명히 보이고 네. 이렇게 이제 삼성과 삼성생명, 삼성전자의 이 삼성그룹 핵심적인 지배구조의 골조가 이제 이때 당시에 70년대 초반에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예. 이후에 이제 이병철 회장과 이제 삼성그룹 전체가 이제 삼성전자산업에 전력 투구를 하면서 네. 뭐 삼성전자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후발주자였는데 네. 종합적인 전자 제조회사로 모습을 갖추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 이 부분은 정말 근데 예. 재벌집 막내들에서 예. 정확하게 예. 잘 고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전자산업 처음에 시작할 때 예.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그쵸. 진양철 예. 회장이 혼자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였다는 하겠다. 거 아니죠? 예. 아하. 근데 지금의 이 뼈대가 어쨌든 이병철 일대 회장 때 완성이 된 건데 이대로 이제 승계된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말씀해 네. 주시죠. 뭐 그 앞서서 이 지배구조의 형성 과정을 말씀드렸어요. 네, 네. 그럼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릴 거가 이제 삼성과 내에서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으로 어떻게 이어지냐인데 이제 87년에 이병철 전 회장의 폐암으로 이제 이태원 자택에서 별세를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이제 직감적으로 지배하는 삼성물산의 지분이 네. 이건희 이대 회장으로 넘어갑니다. 음. 당시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87년도 기사를 보니까 자녀들한테 상속한 주식은 이제 삼성물산의 8개 회사 주식 네. 한 88만 8천 주 정도를 상속을 했는데 네. 이건희 회장이 삼성물산 주식 한 29만 7천 주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 지주사 역할을 했던 삼성물산을 이제 지배를 하게 되죠. 그 여기서 세간에서 궁금해하는 게 네. 셋째 아들인 이건희 그쵸. 회장이 예. 어떻게 예. 삼성물산을 지배하는 주식을 이렇게 물려받아서 후계를 예. 이어갈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예. 이거는 요약하자 이건희 회장의 어떤 개인 역량이 뛰어남도 있지만 네. 형들이 좀 잘못한 것도 있는 거 있어요. 예. 음. 이건희 회장도 이제 경상남도 의령군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네.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은 이제 이병철 회장이 마산, 대구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할머니 품에서 자랐고 또 이제 뭐 서울이나 일본 등등 이제 유학도 하고 하면서 일본이나 서울에서도 좀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영화랑 개를 많이 좋아하게 됐고 뭐 이건 많이 알려진 거잖아요. 네. 이러면서 이병철 회장의 성격을 좀 많이 닮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말수가 적고 뭐 신중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뭐 홀로 막 깊게 사고하고 그런 캐릭터였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그렇죠. 이런 성격이 형성이 된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이병철 회장은 이런 성격을 자신과 닮았다 여기서 굉장히 좋아했던 걸로 보여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신중한 성격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경청이라고 막 친필 휘호를 써가지고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한테 선물했던 뭐 그런 일화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원래는 이제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건희 회장이 뭐 후계자가 될 거라고는 뭐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형들이 있었고 형들도 다 경영 수업을 받고 있었고 원래 첫째 형인 이맹희 씨가 이제 후계자가 되는 게 그렇게 된 거죠. 장자 승계하고 하는 거고 후계 수업을 받고 경영 수업을 받고 있었고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일보랑 동양방송 그러니까 동양방송 TBC 현재 JTBC가 됐죠. 예. 예, 중앙일보랑 TBC 주축이던 중앙 매스컴 정도만 이제 경영을 맡길 예정이었다 해요. 이제 와세다대학교 상학부 1학년에 다닐 때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불러서 그렇게 중앙 매스컴 맡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그렇게 정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디어 쪽만 맡기려고 했던 거였죠. 네. 근데 이제 셋째인 이건희 회장이 이게 삼성그룹을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다 맡게 되는 데는 이 사카린 밀수 사건 들어보셨죠? 예. 좀 다 귀에 익을 텐데 대충은 아시나요? 그렇죠. 네. 예. 이게 뭐 한국 비료 사건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한국 비료는 당시 삼성그룹 계열사였어요. 네. 당시에 한국 비료가 굉장히 큰 규모의 공장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뭐 이제 비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66년도에 대규모 비료 공장을 이제 짓고 있었는데 이게 OTSA라는 어떤 원료가 있다 해요. 네. 이게 뭐 이 비료 제조 공정에도 쓰인다고 하는데 사카린의 원료라고도 합니다. 예. 당시 설탕 대용으로 사카린을 많이 그렇죠. 썼는데 네. 이걸 이제 건설 자재로 이제 뭐 명목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대량으로 이제 암시장에서 이제 어떤 화학 회사가 있었는데 그 네. 화학 회사에 팔았다고 이런 사실이 이제 언론에 노출이 돼요. 네. 노출되면서 아니 삼성 같은 데가 이렇게 밀수를 해가지고 이거를 팔고 왜 이런 거냐 했는데 당시에 박정희 정권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했다. 그렇죠. 그게 이런 핵심이었죠. 의혹이 이게 결정적으로 있었어요. 예, 예. 이게 있어가지고 파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파장이 굉장히 컸고 예. 뭐 이병철 회장 자서전 보면 이거는 뭐 원래 개인의 직원의 실수로서 처리됐던 사건이고 한 건데 뭐 다시 또 이게 들춰져가지고 뭐 언론이 쑤시고 정치권이 쑤셨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쑤셨다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자서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예. 제가 보니까 이게 비자금을 조성하는 의혹이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이맹희 씨는 회고록에서 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밝혔거든요. 네. 근데 이병철 회장은 이를 시인하진 않았는데 자서전에서 좀 일부 정치인의 공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 정치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추측하건대 세간에 있는 추측이 뭐냐면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불만을 품었던 공화당의 일부 세력이 이 사실을 알고 좀 언론에 흘린 거다 얘기했고 당시도 언론 입장에서 삼성이 되게 미운 존재였거든요. 왜냐하면 중앙일보를 창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언론이 삼성을 이렇게 막 때리고 한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 비료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이 길었는데 아무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병철 회장 나 모르는 일이다 하다가 돌연 이렇게 한국 비료 국가에 헌납하고 나는 모든 기업 활동 경영할 때 손 떼겠다 하고 물러나게 돼요. 예. 물러나면서 첫째인 이맹희 씨가 이제 경영권을 쥐고 이제 경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사건에서 둘째 차남이 이창희 씨가 6개월 정도 수감 생활을 합니다. 이 사건에 연루돼서. 예. 이거는 또 나중에 또 다른 스토리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이맹희 씨가 그룹 경영 전반에 나서는데 이맹희 씨 성격이 좀 아버지 스타일이랑 정반대. 예. 이제 이병철 회장이 무리였으면 이맹희 씨는 이제 불 같은 되게 좀 정의감 있고 동정심 갖고 있고 좀 사교성이 있고 또 격정적이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나 동생 이제 이건희 전 회장이 좀 반대인 거죠. 예. 반대인 캐릭터인데 여기서 이병철 회장이 이맹희 씨가 경영자 자질이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그 자서전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장남 맹희에게 그룹 일부의 경영을 맡겨봤지만 6개월도 채 못 돼서 그룹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단히 불만을 예. 품으셨군요. 예. 그럼 예. 맡겼다가 예. 6개월 만에 이제 첫째는 아니다라고 예. 판단을 했고 그럼 둘째는 뭐 둘째도 경영을 했었나요? 둘째는 어떻게다가 배제가 됐을까요? 그 차남 이창희 씨가 6개월 수감 생활을 이제 한국 비료 사건 때문에 했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불만이 있었나 봐요. 이제 경영에서 좀 소외되고 했다는 불만이 내가 있었는지 이렇게 희생까지 예, 했는데 이렇게 예.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에 투서를 해요. 아버지의 비리를 이제 박정희 대통령한테 고발을 합니다. 어. 예. 그러니까 뭐 드라마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근데 이제 그 박정희 이거는 확인은 안 됐지만은 확인이 안 되고 그냥 떠도는 이야기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좀 이거 패륜 아닌가 하고 심하게 여기게 되고 예. 그러면서 또 이병철 회장 문밖에 나게 되는 거죠. 이창희 회장. 예. 그러면서 이제 살아있는 동안 뭐 기억하지 말라 하면서 거의 뭐 유배가다시피 했다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또 첫째인 이맹희 씨도 여기에 관여했다는 좀 의심을 받아요. 예. 예. 당시에 이제 이창희 씨의 투서가 이맹희 씨를 거쳐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간 거다. 뭐 이런 좀 의심을 받고 여기서 또 이맹희 씨는 자서전에서 창희 사건으로 아버지와 나사에 금이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한국 비료 사건으로 이제 그 아버지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사이에는 완전히 금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건희 회장은 원래는 이제 가장 막내였는데 보니까 형들이 없고 삼성그룹 물려받을 적임자가 없고 하니까 이제 또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경영 수업을 받고 공부를 뭐 열심히 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삼성물산 지분을 87년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예. 지분을 물려받으면서 삼성그룹을 이제 경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이제 타계하고 13일 만에 열린 취임식에서 뭐 삼성을 초일류 기업으로 키우겠다 했는데 뭐 약속을 지킨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을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한 건 아니고 오늘 그 가버넌스 히스토리를 말씀드리기도 한 거니까 좀 자세한 이야기 여기서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얘기가 삼성물산, 예. 생명, 전자에 이르기까지 이게 예. 어떤 승계 구조가 지배 구조가 어떻게 승계됐는지를 예. 알 수 있었는데 그러면 예. 지금 현재 이재용 회장은 삼성그룹을 어떻게 승계받았을까? 이것도 예. 궁금하지 않을 수 예. 없어요. 승계 이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서 많이 다 알려져 있고 네. 논란도 많고 뭐 불법이 아니니 뭐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물론 이제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으로 이제 넘어올 때도 논란이 이제 뭐 있긴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재단을 이용해서 뭐 차명을 이용해서 한 거는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 있는데 자 여기까지는 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그리고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승계되는 과정을 이제 보려고 하니까 좀 네. 굉장히 복잡했어요. 네. 예. 복잡했던 게 이제 94년쯤에 이재용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한 61억 원을 증여를 받습니다. 예. 증여를 받는데 이 돈으로 S1이랑 삼성 엔지니어링 주식을 사요. 근데 이 두 회사가 바로 상장을 하면서 60억 원이 600억 원으로 이렇게 불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96년도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삼성 에버랜드 이 돈을 갖고 있잖아요. 네. 이 돈을 갖고 있으니까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전환사채라는 게 채권인데 뭐 들고 있으면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고 주식으로 이제 전환할 때 전환 가격이 있는데 최소한 10배 이상 저렴한 전환 가격의 채권이었다고 합니다. 이 거래를 통해서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가 되죠. 이재용 현 삼성그룹 회장이. 예. 이게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예. 이게 여기도 그 논란의 포인트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에버랜드가 이제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삼성생명 비상장 주식을 이제 뭐 대량으로 매수를 하면서 네. 삼성생명 대주주로 또 올라서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이제 생전에 이재용, 에버랜드 그리고 삼성생명 이런 어느 정도의 구조가 갖춰지고요. 네. 그리고 이게 더 공고해지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현재도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에버랜드가 나중에 제일모직 삼성계열사 제일모직이랑 합병하면서 제일모직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예.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시도를 하죠. 예. 그러면서 2015년에 삼성물산 이사회가 합병 발표를 하는데 이 논란했던 게 이게 제일모직보다 자산의 매출 부분에 삼성물산이 훨씬 월등히 컸는데 네. 삼성물산은 불리하고 제일모직은 유리한 합병 비율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합병이 정당했는데 아직도 재판이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네. 예, 여기서 이제 제일모직이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뭐 이런 사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건도 여기서 이제 불거지게 되고 아무튼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을 이제 지배하게 되고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 최대 주주로 현재 지분을 한 18%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최대 주주로 19% 정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삼성생명, 삼성전자 최대 주주로 8.5% 정도 지분을 현재 소유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재용 회장,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생명, 삼성전자의 이 지배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고 네. 여기서 좀 보완이 되는 게 이제 삼성생명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또 삼성생명 지분도 또 10%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좀 탄탄한 어떤 현재 지배구조가 탄생이 된 건데 네. 이재용 회장이 사실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1.6% 정도입니다. 그렇죠. 1.6% 정도인데 여기까지 이제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까지 어떻게 지배구조가 형성되는지 역사를 말씀드렸고 네. 이거를 또 이재용 회장이 어떻게 물려받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이 과정이 이제 네. 이병철 전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과는 좀 다르게 복잡하잖아요. 딱 들어도. 그렇죠. 이 시선을 글쎄요, 좀 삼성이 좀 잘 걷어는 것도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 논란이 늘 많고 저도 솔직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그 지배구조가 이제 삼성그룹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보다 보면은 참 대단한 기업이라 생각되는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은 아직 갖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아직은 옳다 그르다는 판단은 저 스스로도 잘 못하겠습니다. 예, 못하겠는 게 근데 또 이제 이병철 회장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삼성이 나 개인의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지 않는다. 예, 주주가 누구든 회장과 사장이 누구든 삼성은 사회적 존재다. 예, 삼성의 그 성쇠는 국가와 사회의 성쇠와 직결된다. 이렇게 썼거든요. 예. 저도 이제 삼성이라는 거는 국민 기업이고 사회적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삼성전자에 투자한 모든 주주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 그런 생각 가지실 것 같아요. 네. 삼성그룹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또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또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한 문제 생각해서 저는 아직도 결론을 못 내렸지만은 네. 오늘 이 히스토리를 이제 역사 선생님으로서 이제 쭉 읊으면서 그런 좀 물음표를 좀 던지고 싶었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예. 될까요? 재벌집 지배구조 기획 시리즈 2탄 오늘 삼성그룹의 현재 지배구조 탄생 히스토리 경영권 승계작과 함께 좀 서영태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 방송 관련 추가 데이터는요, 최고의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저희 연합 인포맥스 단말기 플랫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 방송 연합뉴스 경제 TV 오늘 굿모닝 인포맥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